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인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플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폭탄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융시장, 제2의 IMF. 그러면 이제 떨이로 나온 것들을 자본가들이 사겠죠.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국채, 한국채 보유량 1위고 미국에서 2위인데 손바뀜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국채가 매도가 됨으로써 그 시기에 올해 초부터 12월까지 지금까지를 보면은 이제 국채 보유량이 한국의 국채 보유량이 원래는 미국이었는데 중국으로 또 이제 바뀐 것도 있고 약간의 자본이 잠식된 것들이 사실상 지금은 뭐 적절하게 있긴 하겠죠. 근데 균등하게 있겠는데 그 지분은 언제부터 있었냐? 그거는 1997년부터 쭉 들고 있었던 이제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1997년에 IMF 때 엄청 좀 싸게 떨어졌던 시점에 지분이 그때 많이 늘어났고 지금까지 쭉 이제 홀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할까? 인하? 동결. 동결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제가 오늘 이제 금리 결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짜에 대한 음모론적인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화. 자, 그리고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 기준금리랑도 비슷하죠. 12월 8일에서 다가오는 18일에서 12월 19일에 결정 발표가 되거든요. 지금 한 6일 정도 남았어. 6, 7일. 자, 이거 왜 중요하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 국채금리가 그 사이에 올랐단 말이죠. 국채금리가 올라서 상승했어요. 지난번에 12월 1일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락한 게 이거 장 시작하자마자 폭락을 했죠. 요때. 지금은 뭐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번 주 월요일이죠. 그때 폭락을 한 게 일본에서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에 시작하자마자 폭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랑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었냐? 일단 저번 주 월요일에 작용을 했던 거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속화 불안감의 현금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특징이 뭐죠? 이거는 이제 엔화 가격 싸고 금리 거의 낮을 때 제로 금리 수준에서 엔화 빌려서 자산시장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거나 엔화의 프리미엄이 쌓이면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겠다. 그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높아짐으로써 일본에서 12월 18일에서 19일에 금리 결정을 높이겠구나. 금리를 올리겠구나. 금리를 올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빨리 현금화를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1일에 보여줬던 빔이 바로 이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랑 이게 기준금리랑 다른 거냐?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는 거의 좀 커플링으로 많이 따라갑니다.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요. 국채금리 이 변동금리거든요. 변동하죠. 시장에서. 이거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1일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12월 8일에서 9일에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자,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이 또 개장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특히나 월, 화, 수쯤에 주말 지나가고 나서 만약에 일본의 국채금리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국채금리가 폭락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일본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2월 1일 이때 상승했던 거를 그냥 다 빼버리면 그냥 동결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동결. 음. 동결까지도 갈 수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살면서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3월 달에서 4월 달에도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채 금리가 이런 움직임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 크게 봤을 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실현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채 금리가 이제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은 엔화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리면 가능합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뭐 어떠한 자산들이 갑자기 엔화 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엔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면 곧 이제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수요가 높아지니까 순간적으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반대 상황도 될 수도 있는데요. 엔화의 수요가 적어지면 예를 들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기준금리는 더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 뭐 이거 엔화 말고 미국의 달러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금리를 많이 줄 테니까 엔화들 많이 들고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빚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엔화를 많이 들고 있으세요라는 그거를 해버리면 금리가 높아짐으로써 이제 레버리지 그 투자 기업들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린다는 상황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엔화의 수요가 높아지면 거의 한 90%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폭락을 합니다. 수요가 순간적으로 높아지면. 근데 이런 일들이 흔치가 않은데 한두 번은 발생할 수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자, 엔화가 안전자산인 경우에는 첫 번째, 미국 달러가 붕괴 위기일 때, 불안정할 때. 자, 그러면은 기존의 달러 이거를 이제 JPY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금융 위기라든지 미국 내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보통은 근데 미국에서는 국방력이 1위기 때문에요. 1위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국이랑 같이 싸울 만한 나라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력 1위한테 이제 이걸 싸울래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거의 좀 드물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같은 금융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존의 달러의 화폐 가치가 좀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USD를 JPY로 옮겨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만한 확률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다른 나라들 다 발생하고 마지막에 미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지금 미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전혀.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을 텐데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수한 상황인데요. 지금 동북아시아의 기류가 심상치가 않죠. 자, 그리고 최근에 대만 해협을 두고서 중일 약간의 대립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만약에 중국에서 대만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양안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중국은 일본도 겨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JPY가 사실상 안전자산보다는 오히려 USD가 안전자산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히려 USD라든지 뭐 캐나다 달러라든지 다른 곳들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는 나라잖아요. 전쟁을 겪어버리면 당연히 엔화가 안전자산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안 전쟁이 먼저 발생을 하면 오히려 JPI 엔화의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고 위험 자산이 오히려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자,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북한이랑 한국이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다가 강력한 도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10년에 천안함 아니면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전쟁이 당장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국지전과 같은 이런 도발을 강력하게 하게 됐을 때 이때는 오히려 JPY가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안 전쟁이 발생을 해버리면 JPY가 엔화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직접적으로 이 두 나라는 최근까지도 대립 관계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다가 강력한 도발을 해버리면 일본의 안전자산으로 엔화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냐? 이것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본의 국채 금리가 폭락을 합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 대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국채 금리를 폭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일본 국채 금리 폭락, 기준금리 하락 5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만약에 이번에 발생할지 모르겠지 12월 18일에서 12월 19일 이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일본에서는 금리를 급하게 동결하거나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만 가면은 지금 이렇게 무난한 이 상황으로 가서 다음 주 금리 결정할 때까지 이대로를 유지를 하잖아요. 이대로를 유지를 하면 금리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국채 금리가 지금 한 1포인트가 0.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5포인트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본의 국채 금리가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면 오히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를 동결. 자,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일본의 JPI가 수요가 생기는 게 갑자기 반대로 KRW는 수요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단순히 북한에서 강력한 도발을 함으로써 KRW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물론이며 오히려 반대로 한국의 국채 금리는 폭등을 할 수도 있다. 폭등, 상승. 자, 왜냐? 가치가 떨어지니 일단은 교과서적인 이론으로만 봤을 때는 국채 금리 상승을 합니다. 이게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이자까지 많이 주는 상황은 없으니까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고 프리미엄이 생기면은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원화 가치가 북한에서 그렇게 강력한 도발을 발생을 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 국채 금리.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채금리랑 이제 기준금리의 괴리율이 생기면 안 되니까 무조건 국채금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떠한 뭔가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왜 이제 노스코리아라고 말씀드린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특히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 USD에 1475원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단 한 번에 북한에서 그런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다면 원화 가치는 폭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화에 대한 이제 금리 이제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함으로써 금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져도 그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자를 많이 받아도 그만큼 원화 가치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사람들은 KRW를 바로 JPY나 아니면 USD나 이런 것들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투자했던 자산들 유동성이 바로바로 유동화를 이제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을 빨리빨리 이제 매도를 하고 미리 그런 사태를 대비를 해가지고 나갔던 자본가들도 있을 거고.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 일단은 아직은 시간이 남았거든요. 12월 18일에서 19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진짜 만약에 주말에 그런 강력한 도발을 했어.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날 개장하자마자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는 폭락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금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이제 빠르게 발표를 할 것이고, 그 12월 18일, 19일이 됐을 때 개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은 뒤늦게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외국인들도 물려요. 일단은 빨리 매도를 하는 거야. 풀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빨리 매도하면서 갑자기 또 이제 이거를 뭐 JPY나 이쪽으로 다 이제 바꾸겠죠. 미리 그것들 대비해가지고 바꾼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말도 아닌 겁니다. 그게 만약에 주말에 발생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거는 뭐 이제 군사적인 도발로 인한 국채 금리가 이제 북한이랑 이런 도발로 인한 국채 금리가 폭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4월 4일, 3월 31일에서 4월 4일 이 시기 때 갑자기 폭락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국채 금리가 폭락을 한다면 그거는 좀 다른 이유에서다. 엔화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쏠림으로써 일본의 국채 금리가 갑자기 폭락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월 1일부터 상승을 했던 이 국채 금리를 다시 롤백, 다시 폭락하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일본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완전 역배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교과서적인 논리로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게, 일본에서 국채 금리를 높였으니까 코인이 떨어졌네? 그러면 일본에서 국채 금리가 낮아지니까 코인이 오를까? 이건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북한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면 크립토도 공격을 할걸요? 크립토도 숏 칠 거 아니에요. 숏. 하이퍼리퀴드 이런 데서 숏 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 국채금리가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락을 해. 그러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평시 상황일 때나 그런 거고, 오히려 이번에는 국채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엔화로 쏠리는 거니까 오히려 위험자산들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사실 그 얼마 전에 좀 짚어드렸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연도와 월과 일을 연도에서는 앞자리 두 개를 나눠서 다 더하고, 그 월은 월대로 더하고 일은 일대로 딱 더했을 때 경우의 수가 1년에 1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수를 다 더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11일, 자, 그럼 20 플러스 25 플러스 12 플러스 11 이렇게 다 합을 더했을 때 68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보면은 1년마다 12개씩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때 이제 하마스 있잖아. 하마스. 이란은 아니고 하마스. 이때 이제 68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가.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1차 세계대전 시작 날짜, 2차 세계대전 시작 날짜까지 맞아 떨어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이나 이런 동북아시아 상황이 대입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WW3 3차 세계대전 날짜에는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그런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날짜 맞춰가지고 이걸로 가지 않고,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염두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 날짜들이 언제가 있냐? 내년으로만 따지면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1월 21일, 2월 20일, 3월 19일, 4월 18일, 5월 17일, 6월 16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한 12개가 나오는데, 이 날짜들 중에서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상황들이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3차 세계대전이 되기 전까지는 비트가 그래도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3차 세계대전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는 엄청난 미친 폭락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일이라고 딱 불렸을 때 어떤 곳들이 움직일 거냐면 일단은 그때가 됐을 때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나토, 그리고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레드팀과 블루팀 라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쪽에 연합군들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연합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공화당. 미공. 이거를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크다. 이게 여기에 한국과 북한이 먼저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좀 국지전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치 타일랜드, 캄보디아 이런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캄보디아랑 타일랜드 이런 것처럼 노스 코리아랑 사우스 코리아가 나중에 트위터 키워드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WW3 이런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주말도 한번 주의를 해보시고 해야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먼 나라에서 이제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고 그 구경하고 저랬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중국과 대만이 먼저냐 한국과 북한이 먼저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중국이랑 대만에서 먼저 발생을 하면 그리고 일본이랑 같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러면 엔화의 JPI가 폭등을 하겠죠. 그 일본 국채 금리가 폭등, 이게 폭등을 하겠죠. 예를 들어 이게 폭등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때는 청산이 가속화가 되겠죠. 가속화. 근데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일 때 이게 가속화가 돼요. 구조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3차 세계대전일 때. 자, 예를 들어 이게 3차 세계대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대만에는 여기도 일본이 껴있을 텐데 이때 동북아시아가 다 휘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의 엔화도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그럼 불안정하면 엔화를 이게 그 엔화의 가치가 이때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일본의 국채 금리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가속화가 되고 특히나 이제 공급망이 차단되고 동북아시아가 됐던 러시아 나토가 됐던 3차 세계대전이란 이런 워딩으로 불리면은 당연히 증시도 폭락하겠죠. 그 시기에 맞춰서.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려드렸던 비트코인 차트는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 모든 주식시장이 다 같이 그게 다 같이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가오는 거는 12월 18일에서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결정. 금리 결정. 이대로 무난하게 가면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25포인트. 근데 만약에 오늘은 장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주말 끝나고 나서 월화수에 갑자기 일본의 안전자산 JPY가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일본의 국채금리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동결이나 하락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게 하락한 정도에 따라서 요 정도까지 폭락하면은 동결이고 이 폭락이 이렇게까지 폭락을 해버리면 이건 인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단은 잠깐은 미뤄지는 거야. 엔캐리 트레이드는 잠깐 미뤄져요. 증시 약간 흔들릴 수도 있죠. 증시 하락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거 있죠. 근데 막 이제 대폭락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락은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잠깐 하락했다가 좀 다졌다가 살짝 올라가는 거 뭐 이렇게 갔다가 그 진짜 3차 세계대전 이걸로 불리는 것들이 나오면은 그때서는 엔캐리 트레이드랑 같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를 급변 사태 대비를 해서. 급변 사태 때문에.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일본의 오히려 미국채의 금리가 폭락하고 일본의 안전자산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 급변 사태라는 거는 일본이랑 중국과 대만을 둘러싸인 그런 분쟁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